2월의 셋째 주말 연불리의 비밀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분위기가 좋아서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진짜 파죽지세라는 말도 쓰고 네. 증시의 여파인지 정말 저희 KBS의 영상 감독님들도 저희 머니올라 촬영을 즐겨 하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또 들었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일인데요.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10일 연속 상승이요? 네, 맞습니다. 10일 연속을 이제 하고 저희 이제 촬영하는 시간에도 지금 금요일도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5천 고지가 이제 정말 이제 4,800도 넘었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냥 뭐 한 2, 3일이면 금방 갈 수 있는 수치인데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10일 연속 상승하면서 4,800을 돌파를 해버렸고 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좀 답답해요.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가 좀 최근에 못 가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코스피는 삼성전자도 지금 14만 원 돌파했죠. 현대차가 40만 원 돌파했고 그러니까요. 조바온이죠. 조선방산 원전까지 강해지면서 코스피의 랠리가 이어지고 다만 이제 환율은 조금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해버렸죠. 1470원대까지 왔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리나라 원화가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환율이 또 한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환율 불안정성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또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세진 않았거든요. 미국 증시는 견조하긴 한데 네. 우리 한국만큼의 상승은 못했고 기술주는 좀 부진하고요. 가치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TSMC가 정말 굉장한 실적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AI 수요가 너무 좋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블러는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이제 침공한 이후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기지 채권 매입해라, 신용카드 이자율 10%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결국 표를 좀 얻기 위한 하나의 행보 같은데 그런 좀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만 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조금 부진했고 뭐 코스피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금 모습을 지금 1월 초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내 증시 파죽지세라고 했는데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부진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일단 이거는 실질적인 이익에 기반한 상승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 이렇게 오를 때는 다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뭐 이렇게 되겠지. 돈 풀었으니까 뭐 자산 가격 오르겠지. 정부가 정책을 바꿔주겠지. 그런 게 많았어요. 네. 사실 작년에도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2,600에서 3,000을 넘었잖아요. 한번 확. 그건 기대감이거든요. 실적으로 간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 EPS 이제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10.8%나 상향 조정됐어요. 그것만큼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끄는 건 뭐 단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삼성전자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144% 증가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100조 원은 넘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또 SK하이닉스는 8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역대급의 실적 예상되고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티증권은 올해 155조 원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 UBS가 최근에 171조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TSMC의 시가총액이 지금 2,500조니까 삼성전자가 한 900조 넘고요. 하이닉스가 600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좀 싸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네요. TSMC랑 이익은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은 저평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고 또 여기에 조선, 방산도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한 40% 이상 늘어날 걸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여전히 좋은 이 조선 방산도 이제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이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한국의 전체 EPS 성장률이 54.3% 정도 된대요. 네. 이게 다른 나라를 다 압도합니다. 2등이 대만이거든요. 대만이 23.8, 미국이 16.7이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떤 나라보다 성장률은 좋은데 PER은 아직도 10배 초반, 밸류는 낮은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어쨌든 이번 상승이 좀 무섭기도 하시죠. 이렇게 너무 오르니까. 그렇죠. 예. 과연 이게 뭐야? 예. 이렇게. 근데 과거랑 다른 거는 이익 기반이라서 너무 오르는 거를 부담스럽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이 계속 나오지만요. 지금도 싼 건 맞아요. 근데 걱정은 그거죠. 이런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발표했는데 미달하면 그땐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엔비디아가 작년에 그렇게 주가 오를 때 이익이 잘 나와서 갔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면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걸 뛰어넘으면서 계속 그쵸,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검증할 건 그거예요. 엔비디아처럼 이 실적이 과연 기대치를 넘는 게 확인이 될 건지 이제 그거를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네. 갈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책 발표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런 정책은 결국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카드 이자율이 20%가 넘는데요. 이거 1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버렸고 기관 투자들이 단독주택 매수하는 것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거 주택값 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다 2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채권이죠. 우리나라 치면 모기지 채권. 요거 매입을 하래요. 그러면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 이자 비용을 이제 개인 뭐 가구당 한 100에서 200달러 정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준한테 지금 금리 낮춰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한 2.8에서 3달러 된대요. 네. 갤런당. 이거 2달러까지 낮춰라. 그럼 차량 유지비가 연간 1,200달러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 돌려준다는 얘기도 있죠.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네. 그럼 이거 다 합잖아요. 연간 4인 가구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 혜택이 들어간대요. 이건 누가 봐도 딱 이게 보이잖아요. 올해 중간선거 11월인데 트럼프 지지율은 너무 안 좋아요. 작년에 뉴욕 시장 선거에서 맘다니한테 져버렸죠.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돈 주고 근데 물가는 또 올리면 안 되거든요. 물가 오르면 져요. 그래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휘발유 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베네수엘라 친 것도 그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결국 시장의 호재는 맞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은 됩니다. 우리가 4년 전이죠. 코로나 때 돈 너무 많이 푸니까 어떤 효과가 났냐면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결국. 그죠? 그래서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런 고통을 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는 되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보다는 올해 이제 11월 선거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는 일단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또 파월 연준 의장을 위증죄로 형사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증시에는 부담이 되겠죠? 좀 부담입니다. 불확실한 거고 이제 연준을 개입하는 거고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파월 연준 의장 그 연준 이제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비용 같은 경우를 좀 부풀렸다. 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을 이제 형사 고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보통 연준이 긴급 성명을 내는 경우는 정말 뭐 경제 위기가 생기거나 갑자기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영상 성명을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를 압박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거죠. 금리를 낮추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안 낮췄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건. 네, 그렇게 실제로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연준 이사직은 2028년 1월까지 유지가 돼요. 네. 연준 이사는 계속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임기 끝나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연준 이사도. 근데 보통 관례상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면요, 이사직도 보통은 그냥 퇴임을 한대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러나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 거기다 꽂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도 별로 안 좋은 게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한 거고 네. 골드만삭스나 이런 유명한 투자은행에서도 이거는 명백히 위험자산에 안 좋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파월 의장을 지지했어요. 네, 이거는 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는 좋은 건 아니다라고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것도 앞에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나스닥 기술주가 조금 약세인 반면 이제 가치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도 사랑해왔던 빅테크 뭐 M7보다 가치주를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는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긴 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M7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성장을 계속 하거든요, 실제. 네. 근데 이제 그거예요. 미국에서도 왜 갑자기 그럼 M7보다 가치주, 뭐 중소형주나 이게 소외주라 그러죠, 보통. 경기 방어주가 왜 갑자기 강하냐? 되게 피곤하거든요. M7이 진짜 지난 몇 년을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많이 노출돼서 가치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은 명백히 AI 사이클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번에 TSMC도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간 지나면 돌아온다. 다만 이 피로감을 해소는 해야 되니까 한두 달 뭐 가치주로 단기 자금 이동은 뭐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두 분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네. 그 하나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원님은 그 의견이세요. 가치주 강세 오래 안 간다. 예.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정부와 연준이 자산가격 버블을 용인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M7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좀 전망을 해주셨고, S&P 500이 8천까지 올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그리고 AI 버블이 터질 걸 우려해서 요즘에 뭐 가치주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좀 논리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AI 버블이 또 만약 이런 게 터지면 러셀 2000 같은 경우 중소형 지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더 취약하대요, 오히려 버블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좀 나스닥에서 못 오른, 그러니까 빅테크에서도 엔비디아랑 알파벳으로 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AI의 병목 요인으로 지목되는 전력, 그러니까 원전, 발전 설비, 냉각 이런 대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좀 전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허재한 연구원님인데 유진투자증권에, 이분은 일단 올해 전망 역시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AI에서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워낙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일단 빅테크끼리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약간은 그 AI 수혜가 비테크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네. M7보다는. 그래서 이분 의견은 조금 이제 또 약간 달라요. M7 집중도를 좀 낮추자. 예, 26년 물론 미국은 오를 것 같은데 너무 M7에 과도했던 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물가가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이거 빅테크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4월하고 5월에 세금을 환급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관세 배당금 살포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자. 그래서 M7 집중도를 낮추자. 이런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메가 IPO, 대규모 IPO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규모 IPO는 보통 고점의 전조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 맞아요. 그래서 뭐 2026년 미국의 이제 기업 공개도 있고,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 이런 기업들의 뭐 그 기업 가치 합치면 우리나라 돈 2천조 넘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하반기에 만약에 한 번에 상장한다면, 우리 한국도 있어요. K뱅크, 무신사, 토스, 야놀자, 업스테이지 우와. 이런 기업들 다 상장하면, 이거 만약에 하반기에 다 상장해버리면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한 30조 정도 돼요. 네. 만약에 다 상장을 하면.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IPO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이슈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IPO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증시에는 부담이죠. 왜냐면 공급이 늘어나서 좀 공급이 부담은 될 늘어나서. 수 있습니다. 네, M7 얘기 나온 김에 애플 얘기 좀 해볼까요? 애플이 구글과 손잡고 뭐 아이폰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에 제미나이 접목시키겠다. 자, 이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알파벳은 또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했는데요. 버핏의 투자로도 유명한 알파벳, 아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영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가총액 1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새 근데 알파벳은 참 주가 흐름은 되게 견조해요. 되게 좋은 편이고 M7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보고 있고, 네. 애플마저도 구글 제미나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애플이 원래 AI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음성인식 시리죠, 여기에 뭘 접목할까 고민을 하던 타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접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고 이제 구글한테 로열티를 주겠죠. 일정 부분.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해 새롭게 나오는 아마 애플 아이폰에는 요게 좀 탑재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월가가 기다리던 것이다. 애플의 AI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양사 모두에겐 다 좋은 것 같다. 근데 오픈 AI한테는 좀 부정적인 이슈죠. 이제 경쟁이 또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경쟁하죠. 챗GPT냐 재미나냐. 제미나이.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요 분위기는 제미나이로 가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작년 1월에 점유율이 6%밖에 안 됐어요. 챗GPT가 84 정도였는데 네.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챗GPT가 64까지 떨어졌고 제미나이가 21%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알파벳이죠. 그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이 알파벳이 구글. 네. 과연 이 버핏이 은퇴 전에 왜 투자했을까? 그러게. 이걸 좀 고민해 보면 결국 그런 얘기도 있어요. 버핏은 어떤 이제 회사를 바라볼 때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장기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AI 시대에도. 근데 구글은 그걸 입증을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왜냐하면 구글 검색은 글로벌 점유율 90%, 유튜브 월간 사용자 수가 25억 명이래요. 이 기반에다가 제미나이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한가? 네. 이 물어보면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알파벳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론. 제미나이가 그 역할을 또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막강한 경제적 계좌를 갖고 있으니까 알파벳 구글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좀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제 그 부분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M7도 7개지만 그 중에 뭐가 낫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알파벳을 한번 또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버핏이 이걸 투자했지? 약간 이런 거. 애플은 왜 선택했을까? 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아까 그 하나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영역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그럼 지금 투자를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예, 거죠? 밸류 자체가 엔비디아도 25배밖에 안 되고 알파벳도 3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뭐 싸다는 건 아닌데 막 빅테크 잘 나갈 때는 40배, 50배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 이익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또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나스닥이 조금씩 흔들린다면 뭐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특히 버핏도 어쨌든 이게 그 알파벳을 좀 늦게 샀잖아요. 네, 네. 늦게 샀다는 건 지금 가격대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상대 성과가 저조하다라는 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주에 비해서 밀리잖아요. 가치주가 20% 올랐는데 알파벳 10% 오르면 알파벳이 진 거거든요. 요즘에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알파벳이 뭐 급락했다가 네, 아니라 아니고 예, 이제 제미나이는 그런, 여전히 예. 잘하지만 그래서 저는 알파벳하고 지금 아마 엔비디아 시총 1위 싸움 할 것 같은데 네. 애플은 밀려버렸어요. 이제 밑으로 갔고 둘의 1등이 이제 누가 바뀔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유지할지 그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SMC 4분기 실적 발표도 좀 짚어보죠. 아까 그 AI 슈퍼사이클이 맞다라는 걸 입증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의미를 좀 더 깊게 짚어주세요. 네, 그 TSMC 실적이 저는 사실 이번 주 이슈 중엔 제일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해외 이슈 중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실적이 좋을 줄 몰랐어요. 일단 4분기 순이익이 35% 급증한 데다가 올해 자본 지출이 투자죠. 네. 투자를 작년에 얼마 했냐면 409억 달러 했어요. 근데 올해 520에서 560억 달러 사이 정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35%나 증가. 이게 왜 놀랍냐면 원래 TSMC는 공격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되게 원래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멈춰 있다가 이제 우리 말 타고 지금 달리겠다. 지금 이 선포를 한 거거든요. 네. 우리 뛰어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사들하고 미팅을 엄청 많이 했대요. 여기 CEO가. 웨이철자라는 이제 CEO가 뭐라고 했냐면 AI 칩 수요는 진짜로 실제하고 있다. 내가 그걸 느꼈다. 반도체 수요의 기초는 매우 견고하다. 그리고 지금 병목 현상이라죠. 공급이 잘 안 되는 건 칩이다. 반도체다. 전력이 아니래요. 또 이분은 대부분 요즘에 전력 때문에 이 병목 현상 생긴다고 하는데 요 TSMC CEO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니다. 전력이 아니고 우리 칩 때문에 병목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엄청 달라 그런대요. 이만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신 있게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3년 동안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업황이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음.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논란 되게 많았잖아요. AI 버블이다. 이제 투자 줄 수도 있다. 수요 줄 거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이 CEO가 그냥 이런지아에 그걸 다 정리시켜 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만들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되게 좋았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AI가 이제 거품이 아닌 건 확인이 됐고요. 네. 또 한 가지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TSMC가 장비 회사가 좋아져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장비주들이 일단 이것 때문에 올랐고 우리 한국에도 TSMC에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장비 회사도 있고 부품사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갔거든요. 소부장 잘 안 가고. 네. 반도체 소부장한테 되게 좋죠.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거를 TSMC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그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과 그 멘트가 직접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어떤 인상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금리 동결로 장기간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인상하는 거 아니냐는 막 우려도 나와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 이제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금리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원래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추가 인하 관련한 시기는 차후에 결정하겠다. 네. 할지 말지는 좀 더 보자 이건데 이 문구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 문구를 없앴다는 건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됐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11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근데 이건 또 되게 좋은 내용 맞죠? 물가는 안정화될 거고 성장은 개선될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성장이 개선되면 굳이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어졌거든요. 여기서도 금리 인하 이제 안 하겠구나. 이게 명백하게 좀 드러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이 뭐라고 쓰셨냐면 금통위가 아니라 환통위 같다. 환통위 이제 외환시장, 환율 때문에 환율 얘기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주식 투자 때문에 자금 유출이 많아서 환율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금리 인하하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동결로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걱정은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 환율 높으니까 금리 인상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번에 환율 올라간 게 우리나라 경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그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그게 1월 달에도 굉장히 많대요, 지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 그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번에 금리 인상 자체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님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끝났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고 네, 좀 인하도 판단. 아니지만 인상도 아니고. 인상은 못해요. 인상은 근데 이제 물가가 튀거나 환율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550원 중반 뭐 이렇게 넘어서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게 임시 방편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정도 환율에서 굳이 뭐 환율 또 잡겠다고 인상하는 그런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닌 그냥 동결 상태. 근데 이제 사실상 인하 사이클은 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한 업종의 흐름 중에서 좀 시사점이 있는 거 짚어주세요. 제일 의미 있는 건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 대표 완전히 급등해가지고 근데 이게 쉽게 자동차. 꺾일 이슈는 아니고 현대 기아가 이렇게 올라도 비싸진 않거든요. 여전히. 여전히요. 예, 여전히 PR 10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슈는 저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 쪽은 계속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올라왔던 게 정유업종도 좀 최근에 정유. 올라왔는데 유가가 네. 좀 널뛰기를 했지만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종의 그 상승세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상사 업종들.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광물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자원개발 사업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오르면 보통 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사까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상사, 정유업종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죠? 이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이제 최근 원화 약세 원인과 전망, 그래서 요즘에 환율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정말 심해요. 그러게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걸 뭐 사재기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고. 달러 사재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환전 수요가 너무 좀 많대요. 씁쓸해요, 근데. 예. 좀. 그러니까 어쩔 우리나라 수 없지만. 원화를 안 믿는 거예요. 원화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시니까 달러로 될 때는 바꾸는 하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제가 좀 말미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원화 약세 요인으로 10가지를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10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아베노믹스 기한, 유럽의 재정 건전성, 달러화 강세,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돈 푸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728조의 슈퍼 예산,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이런 부분,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3,500억 달러. 또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매수,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거 선호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 일단 해외 요인 중에 유럽과 달러와는 본질이 아니래요. 유럽 재정 건전성 문제는 프랑스만의 이슈지 유럽 전체 문제 아니다. 그리고 달러가 최근에 강하지만 작년에 9.5%나 하락했거든요. 절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도 지금 유동성이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는 또 본질이 아닌 것 같다. 한미 금리 차가 또 확대된다면, 금리 차가 확대되잖아요.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가 밑으로 가면 네. 달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채권 투자를 더 많이 했어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이것도 본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몇 가지 적어줬습니다. 왜 환율이 올랐는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엔화랑 동조된다. 요새 아시겠지만 엔화가 좀 약해졌잖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다시 이제 재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지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엔화가 또 약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옛날처럼 그러면 이렇게 엔화가 계속 약할 거냐? 이 아베노믹스라는 지금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일본이 너무 안 좋을 때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이게 밑에가 있었거든요. 이걸 끌어올리려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오히려 일본 경제가 네. 잠재 성장률이 0.7인데 작년에 1.4 성장했어요. 예, 이렇게 물론 전망치지만, 그러면 이렇게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여기서 더 세게 인하는 안 하거든요.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 압력도 굉장히 지금 써지고 있고 엔화 약세로 물가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기름에 불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가는 또 오르거든요. 그럼 일본 국민들의 또 이 부분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종합하면 단지 이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 계승자라고 10년 전에 했던 그걸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엔화는 약세로 가기보다는 결국 좀 또 내려올 수도 그러니까 강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엔화랑 우리나라가 동조하고 있지만 엔 강세로 바뀐다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국내 요인은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통화 증가율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래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돈이 풀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데 2010년대 이후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미국보다 낮았대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지 통화량이 증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것도 좀 그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고 제일 핵심은 요겁니다. 증권 투자. 네, 요게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나가는 돈이 많아요. 달러로. 예,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들어오는 돈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많은데 이거 이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달러 수요가 예, 많을 달러 수밖에 수요가. 이게 내국인들이 해외 자산 취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뭐 규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RIA 계좌라 그래서 미국 주식 팔고 아, 한국 네. 계좌 뜨면 세금 깎아주겠다. 그것도 이제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달러 유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팩트입니다. 증권 투자 수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워낙 많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명백하게 좀 반영되면서 환율이 영향이 올라갔다. 예.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니까 네. 옛날과 다르게 국내로 돈을 들고 오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그쪽 달러 예금을 많이 그냥 갖고 있어요. 이걸 바꿔주면 좋은데 뭐 그것도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런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건 맞지만 결국 환율은 이제 이분 보고서에는 상반기 말에 1,400원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썼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복귀 계좌, RIA 계좌, 요것도 이제 신설이 될 거고 4월부터 11월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되죠. 여기서 이제 월 평균 78억 달러 네, 정도 네. 들어와요. 월 10조 원 이상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이. 이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1,400원 밑으로 깰 수 있다. 1,300원대. 네, 1,300원대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걱정 그거예요. 그럼 27년부터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11월까지 딱 그렇죠. 들어오면 끝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생산성을 무조건 올려야 된대요. 올려야 된다. 이게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는 그 국가는요, 환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대요. 과거에 다른 국가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 생산적 금융을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부양,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거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를 국민들이 믿게 되면 달러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아직. 없죠. 왜냐하면 원화는 떨어질 거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인식이 강하니까 이거를 안 바꾸는 이상은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달러. 그래요. 증시가 이렇게 화랑인데도 생산성에 대한 믿음은 또 없고.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효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치는데 그런 생산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결국엔 이 환율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그냥 한다고 생산성에 대한 믿음이 제고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결과물을 봐야 되겠죠. 우리. 네. 그래서 일단 올해 환은 안정화될 거예요. 올해는. 왜냐하면 저 외국인 들어오니까 내년이 문제다. 내년이 이렇게, 문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7년이 문제다. 네, 2026년 초반에 2027년을 내다보는 네. 연불리의 비밀 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순서는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서의 핵심 인력 영입에 대한 뉴스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이제 로봇 때문에 오른 게 맞아요. 이 중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잖아요. 이 회사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거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얼마로 지금 계산을 했냐면